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 탐색 여정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2025년 8월 6일 기업과 시장의 주요 흐름을 짚어보는 날인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에서는 기업들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몇 가지 흥미로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뭐 제품 전략을 바꾸기도 하고 또 과감하게 M&A로 영토를 넓히기도 하고요. AI 같은 신기술이나 정책 변화에도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들은 결국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낼까,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까 하는 기업들의 근본적인 고민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AI 열풍이 이제 정말로 실질적인 돈이 되고 있는지, 또 정부 정책 하나하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사례들이죠. 네. 그럼 먼저 대한항공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새로 만든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좌석 간격이나 너비 또 이렇게 젖혀지는 각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양만 딱 보면 꽤 괜찮아 보이는데요. 비즈니스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편하게 가고 싶은 그런 수요를 잡겠다는 거겠죠?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좌석 등급을 더 잘게 쪼개서 항공사가 좌석 하나당 벌어들이는 수익, 보통 yield라고 하죠. 이걸 극대화하려는 전략인 거죠. 아, 일드 극대화. 네, 그런데 여기서 대한항공의 진짜 과제는 제 생각에는 이 새로운 좌석으로 수익은 늘리면서도 기존 일반석 승객들의 경험은 해치지 않는 그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자칫하면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자칫하면 단기 수익 때문에 장기적인 고객 충성도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고객 추천 지수, NPS 같은 지표들로 잘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수익성 고민 이게 항공사만 하는 건 아니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예 스페인의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을 통째로 인수하면서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더라고요. 거의 4억 유로 가까이 추가 투입한다고 하니 어휴 이거 정말 큰 베팅인데요. 네, 맞아요. 유럽 C2C,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 시장에서 아주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움직임이죠. 네이버가 가진 그 검색이나 AI 기술 같은 걸 왈라팝에 잘 이식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아, 그게 잘 되면 정말 유럽 시장에서 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성공하면 유럽에서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네이버가 이미 인수한 해외 플랫폼들이 좀 있잖아요. 푸시마크도 있고 이렇게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잘 운영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스페인이면 또 문화도 다르고 할 텐데 규제 승인 문제도 넘어야 할 거고요.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여러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서 오는 그런 복잡성 관리, 그리고 현지 규제 당국의 승인 여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또 네이버의 기술 이식이 현지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지도 지켜봐야 하고요. 공격적인 확장에는 늘 이런 위험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니까요. 네. 그럼 이번엔 AI 분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정말 AI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팔란티어가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처음 넘겼다고 하죠. 이게 AI 수요가 실제 계약과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네, 팔란티어 실적은 정말 중요한 사례예요. AI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서 실제 기업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AMD도 마찬가지로 AI 칩 덕분에 다음 분기 전망을 밝게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AI 분야의 성장세만큼이나 불확실성도 크다는 점이에요. 불확실성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면 팔란티어는 주가가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서 기업 가치가 너무 높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요. 또 AMD 같은 경우는 주력 AI 칩의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죠. 그러니까 AI의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이런 정책 변수나 시장의 높은 기대치 같은 위험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정책 이야기. 마침 잘 됐네요. 국내에서는 자동차 보험의 대체 부품 사용 기준 변경이 있었잖아요. 처음엔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엔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좀 더 보장하는 쪽으로 수정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주요 부품은 순정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또 소비자가 원하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순정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이게 정책 하나가 소비자, 보험사, 정비업계 모두에게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뭐 KDI의 장기 가계부채 전망이나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변화 같은 좀 더 거시적인 정책 변화도 결국 우리 경제와 개별 기업에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군요. 국내 기업들 소식도 좀 더 볼까요?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특히 전기차, EV 수요는 좀 주춤한데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쪽 수요가 늘면서 실적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기차라는 단일 시장만 보던 것에서 벗어나서 ESS 같은 새로운 수요처가 얼마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SK 바이오팜의 경우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가 미국에서 꾸준히 매출을 늘려가는 모습. 이것도 결국 신약이 시장에 얼마나 잘 파고드는지 또 경쟁 구도는 어떻게 변하는지가 제약 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기업들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끊임없이 전략을 바꾸고 있어요. 뭐 프리미엄 전략을 쓰기도 하고 M&A로 새로운 시장을 뚫기도 하고 AI 같은 신기술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동시에 정책이나 규제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요. 특히 AI의 실제 수익화 속도 그리고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변수들 또 2차 전지 시장에서 ESS가 부상하는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당장 내일 8월 7일 우주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상장 소식도 있고 모레 8월 8일 네이버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연장선에서 보면 더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런 정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어쩌면 저희가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정보 탐색 여정에 함께했습니다.